자, 274페이지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이 전세권이란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전세 나왔다, 뭐 전세 들었다, 이거하고 좀 달라요. 이 전세권은,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물권이란 거죠, 물권.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아파트 전세 나왔네, 나 어떤 아파트에 전세 들어갔어, 이렇게 할 때 이 전세는요, 임대차를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275페이지에 보면 채권적 전세 했죠. 이거와 비교하는 게 채권적 전세.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전세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뭐냐?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이게 채권적이란 말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죠? 물권을 공부하는 거죠, 물권. 그러니까 채권과 물권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 전세권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303조에서 그 전세권 내용을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303조 1항을 한번 보실래요?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전세권 내용이에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인 당의 부동산 소유자한테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지급하고 당의 그 부동산을 자기가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다가 이 전세권이 끝나면 내가 제공했던, 전세권자 제공했던 그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만약에 그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전세권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이 목적 부동산을 경매해 주세요 라고 해서 경매하여 그 경락 대금에서부터 자기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세권이에요.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이런 게 없죠. 임차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경매하고 뭐 이렇게 바로 임차권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사님 나 임차인데 경매해 주세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 딱지 붙인다 그러잖아요. 압류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압류, 압류 등 이렇게 압류한 다음에 그 부동산을 강제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 절차가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게 2항에 보시면 모든 타인의 부동산이기만 하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2항에 보시면 이났죠.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났죠. 즉 타인의 토지 중에 농경지인 타인의 토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거기는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불능이죠. 불가능해요. 거기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하기로 합의하면 그건 무효예요. 농경지 제외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전세권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 뭐냐? 이건 부동산 소유자죠. 소유자하고 이게 전세권자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설정 계약. 이때 계약하면서 뭐예요? 전세금을 정해서 전세금을 교부해야죠.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교부. 지급.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했으니까 이 내용을 전세권 등기해야 되죠. 전세권 등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등기는 왜 해야 되냐 하면 민법 186조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죠. 186조 근거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자 276페이지에 가면 전세권의 성립에 관한 내용으로 성질을 좀 먼저 살펴본 거예요. 자, 성질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니까 타물권이 되죠. 자, 여기에
그죠?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여기에 적용되니까 타물권이다. 타인의 소유 부동산에 성립하는 물권이다. 타물권. 그리고 용익물권이다.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자, 전세금에 관해서는요. 여기는 금전에 한한다. 금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반드시 전세권 성립할 때 교부해야 되니까 이건 성립 요소죠.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됩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금 지급 이것은 반드시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요. 이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가 이전했다 이 말은 이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이 양수인과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에 존속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전세권 설정 계약의 존속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여기에 있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양수받은 이 양수인한테서 전세금 반환 청구해 가는 거죠. 그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는 전세금 반환 받음에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자 그리고 후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이 전세권자가 당해 전세 목적물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에서 나온 그 대금에서 우선 변제할 수 있죠. 이거는 뭐예요? 용의물권뿐만 아니라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전세권이다 해서 담보물권도 성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용의물권이자 담보물권성을 함께 갖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네요. 같이 가지고 있다. 담보물권성의 성질 때문에요. 여기는 부종성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수반성의 성질도 갖고 있고 물상대위성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불가분성의 성질도 갖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 네 가지요. 이건 담보물권의 통유성인데 이것은 담보물권 파트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이 네 개를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뒤에 가서 볼게요. 이런 내용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전세권의 성립, 취득 278페이지 가면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바로 이거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부동산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해 주겠다. 전세권자랑 그래 전세권 내가 가질게요. 둘이가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한 다음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교부하고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 명의의 이 부동산 위에다가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세권이 발생합니다.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도 가능하죠. 이미 성립되어 있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사망해버리면 그 상속인이 전세권을 상속받게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이 이렇게 성립했을 때 전세권의 그 내용 중에 첫 번째요.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존속 기간이 문제되겠죠? 자, 우리 민법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여기는 최장 존속 기간, 최장기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해서 전세권 존속기간 정하더라도 10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장 존속기간 제한이 있다. 모든 전세권. 자, 그러면 최단기간 어떻게 되냐? 최단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전세권에서는 최단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최단기 제한이 있는 영역은 건물 전세권이에요. 건물을 목적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여기는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해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건물 전세권에서만 최단기의 제한이 있다. 그 기간은 1년. 1년보다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 전세권을 6개월로 약속하면 1년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1년. 이렇게.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됩니다. 당사자 존속기간을 설정할 때 계약을 통해서 합의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279페이지에 있죠. 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1항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약에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간주한다. 그죠? 단축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한다. 최단 존속기간 적용되는 영역은 어디다? 건물 전세권이다. 자,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행법규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약속한 내용이 만료가 되면 이때는요, 당사자 약정갱신할 수 있죠. 약정의 계약에 의해서 갱신 계약을 할 수 있죠. 이때 갱신할 때 역시 최장 10년 내에 이것을 적용을 받아야죠. 최단기는 건물 때는 또 1년 이게 보장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죠. 자, 약정갱신 당연히 인정합니다. 약정갱신. 그럼 법정갱신 있는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갱신된 걸로 간주하는 간주 규정이요. 이게 있는가? 여기는요, 이것도 조심합니다. 건물 전세권에서만 인정됩니다. 건물 전세권에서만 법정갱신 제도가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정갱신의 법의 요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우리 법에 정의해놨다는 것이죠. 312조 4항. 312조 4항에서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을 정해놨어요. 기간 끝나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만약에 나 전세금 더 올려야겠다, 이런 데 합의해달라, 이런 약속도 제기하는 것도 없고, 또 이번에 전세권이 끝나면,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주셔야겠다, 나 더 이상 전세권을 인정해주지 않겠습니다, 이사 나가주십시오, 이런 말도 없다. 즉 다른 일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언제? 기간 만료 끝나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 이거 보면 갱신 거저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말이죠. 나 전세금 더 올려야 되고 요 조건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야 이게 합의해줘야 내가 전세권을 다시 인정해주겠다. 이런 말도 없네. 이거 안 하면 나가주세요. 이런 말도 없네. 또 이번으로 나는 전세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법정갱신 된다는 거예요. 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그래서 이게 법정갱신 요건을 꼭 알아두세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그 사이에 6월부터 1월 사이, 끝나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 그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이러쿵저러쿵 다른 내용으로 하자고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으면, 약정을 요구하는 게 없다면 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당연히 효과는요, 종전의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해버립니다. 종전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간주해요. 다만 여기에 종전 전세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종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정했잖아요. 존속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만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인정합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건물 전세권에서만 법정갱신 제도를 인정하고 그 요건은 끝나기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자, 이런 조건을 바꾸자, 아니면 나가주라, 아니면 이번에 끝나면 존속기간이 끝나면 나가주셔야겠다라는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간이 끝나는 만료한 날로부터 종전의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하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면 전세금 그대로, 그 다음에 존속기간, 어떻게냐.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그래요. 법에서 아예를 만들어놨죠.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죠. 만약에 존속기간이 약정했을 때는 만료가 이루어지는데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요, 전세권 당사자는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하면 돼요. 통고하면 이 통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 있겠죠? 받은 날로부터,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통고해 놓기만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니까 이 전세권 소멸 통고권은 형성권입니다. 법률관계를 이제는 종결시켜버리는 관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 이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소멸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통고하든 그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전세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소멸 통고 제도다 이렇게 합니다. 전세권의 소멸 통고 제도. 어떨 때 하는 거죠?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누가 하죠?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죠?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자, 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요건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고 여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되겠죠? 1번, 2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법정갱신제도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이 법정갱신제도 건물 전세권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79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2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법정갱신에 의해서 전세권이 변경되죠. 건물 전세권이 변경되게 되는데 이것은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여기는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없이 변경이 된다. 전세권 변경이요.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 전세권의 변경 등기 없이 전세권 자체는 변경되어지고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전세권 설정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 등기 하지 않고서도 요 내용도 함께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첫 번째 그죠?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 미치는 범위는 당의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 대해서도 건물 전세권이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자가 지상권 임차권을 지배하고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81페이지 가면 305조 법정지상권 있죠. 이거는 이미 앞에서 했죠. 법정지상권. 이것은 토지의 특별 승계인이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 이게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자죠. 건물 전세권 설정자는 건물 소유자에 해당되죠. 이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지상권이 바로 305조의 법정지상권이다. 따라서 이것은 민법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고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305조고 이 305조 자체는 가행규정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미리 포기하는 그러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보시죠. 282페이지예요. 전세권자는 당연히 당의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점유할 수 있고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거죠. 당의 목적물을 용도에 둬차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있다. 의무는 있죠. 의무. 전세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의무는 당의 전세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수선할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비에 해당되는데, 이 필요비는 의무를 부담하는 전세권자 스스로 부담해야 되죠. 필요비 부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자한테는 설정자한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에게 이 행사는 안 된다. 이렇게 하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유지수선 의무가 전세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요 내용도 같이 정리해 두시고, 당의 목적물을 점유와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침해가 있으면, 침해를 당하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전세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침해자에 대해서, 그죠?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한테는 상린관계 규정도 적용됩니다.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자한테도 상린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내용이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죠. 전세권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죠? 전세권자는 처분행위가 자유가 원칙입니다. 처분한다는 것은 전세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전세권리에 담보권 설정, 즉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쓴다든가,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쓴다든가, 또 전세권에다가
전전세권을 만들 수 있겠죠. 전전세,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전세권자가. 그 다음에 임대할 수 있죠. 전세 목적물을 전세권의 범위 안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처분이라 한다. 그죠? 전세권의 양도, 저당원 설정, 전전세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 목적물 자체를 임대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유롭게 인정하는데 다만 이 자유는요, 전세권 설정 당시에 합의로 제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 약정하면 이 약정은 유효이고 이것을 등기할 수도 있고 등기하면 대항력도 생깁니다. 전세권 설정 당시에 전세권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 이 원리를 제한하기도 할 수 있다. 즉 전세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 위에 돈을 빌려 쓰고 저당원 설정해 주는 것도 안 된다. 전전세 하지 마라. 전세 목적물을 임대하지 마라. 이렇게 제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당연히 제3자한테 대항력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세권자의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때요. 만약에 전전세 한다든가 임대하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 수익하게 되죠. 그렇다면 전전세 임대하지 않았으면 전세권 설정자한테, 즉 부동산 소유자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때는요. 전전세 임대로 인하여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인 당의 부동산 소유자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면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구한테요? 전세권자한테요. 전세권자는 전전세 임대로 인하여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일지라도 배상할 책임을 져라. 이걸 우리는 뭐냐면 책임 가중이라 그래요.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쓴다. 이런 말 쓴다. 전전세 임대의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 그걸 책임 가중된다.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일지라도 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의미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가면 전세권의 소멸이 있습니다. 이 전세권 소멸. 전세권 소멸은 기본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법정 정신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그 외에 특이한 소멸 원인으로 본다면 첫 번째, 전세권 소멸의 원인을 좀 정리합니다. 원인 중에서 특수한 사유요. 첫 번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 청구하면 즉시 전세권을 소멸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권자가 의무 위반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청구하면 그러면 이 전세권은 청구권 행사는 즉시 전세권 소멸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때 이 전세권자한테 소멸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냐? 바로 전세권자가 의무 위반한 경우입니다. 전세권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야, 전세권 끝났으니까 나가. 이게 전세권 소멸 청구라고 그래요. 소멸 청구, 소멸했다 나가 하는 순간에 즉시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즉시.
바로 짐 싸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의무 위반한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쫓아내버릴 수 있다. 이걸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311조에 있죠. 311조에 보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이나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뭐예요?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의무 위반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말입니다. 전세권 소멸했다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나가 이 말을 뭐라 하냐? 우리는 법에서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소멸 청구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냐? 즉시 전세권 소멸한다. 청구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청구하는 즉시 이런 뜻입니다. 청구하면 즉시. 자, 이것도 의미를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 청구가 아니라 여기는 통고권을 행사한다 했죠. 통고권 행사하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했죠. 6개월 후 소멸입니다. 그렇죠? 자, 이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면 즉시 소멸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은 형성권입니다. 즉시 소멸시키는 형성권입니다. 소멸 통고를 하면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죠. 이것도 권리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다만 형성권에 형성시키는 시점이 다르죠. 여기는 즉시, 여기는 6개월 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 이러죠. 여기는 어떤 경우에요? 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을 서로 합의해서 전세권을 성립시켰을 때. 그렇죠? 여기는 뭐죠? 의무 위반했을 때죠. 전세권자가 의무 위반했을 때. 여기는 소멸 청구, 여기는 소멸 통고. 이렇게 되죠. 용어를 달리 씁니다. 그리고 법효과도 다르죠. 여기는 즉시 소멸, 여기는 6개월 후 소멸. 이렇게 되죠. 여기는 권리 행사가 설정자가 권리자, 여기는 당사자 모두가 권리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분류해서 공부해 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로 가보시죠. 목적물 멸실인데요. 세 번째. 전세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멸실이 전부 멸실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멸실 때는 이건 전부 소멸하겠죠. 전세권의 전부 소멸. 전세권 전부 소멸했으니까 전세금 전부 다 반환해 주세요. 이렇게 즉시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멸실이 일부 멸실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멸실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소멸하겠죠. 소멸하고 나머지 부분이 잔존한 부분이 있죠. 나머지 잔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존속하겠죠. 이렇게. 나머지 잔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존속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해결을 이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일부 멸실됐을 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에. 이 잔존 부분만으로 가지고는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목적 달성 불가능.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때는 잔존 부분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잔존 부분에 전세권 존속하는 이 전세권을 전세권자는 설정자한테 전세권 소멸을 청구, 소멸을 우리 법에서는 통고할 수 있다 했어요. 통고 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전세권자는 그 잔존 부분에 있는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고 즉시 전세금 반환해달라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여기에 통고하면 곧바로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우리 법에서 법 규정에는 소멸 통고하고 되는데 이 통고는 사실은 청구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죠.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해 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285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B 동그라미 있죠. B 동그라미. 거기에 정리해 놨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잔존 부분만으로 전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잔존 부분 위에 전세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만약에 잔존 부분만으로 전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전세권자한테 전세권을 소멸을 통고하고 설정자한테 말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꼭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효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사이에서는요, 서간에 반환해 줘야 되죠. 자,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효과는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사이에 주고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전세물을 반환해주고 반환 의무, 그리고 전세물 위에 있는 전세권 등기 있죠. 전세권 등기, 이 등기를 말소에 필요한 서류 있죠. 말소 서류, 이것을 모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설정자는 뭐 해야 되냐? 전세금 받는 거 있잖아요.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두 개의 관계는, 이 의무와 이 의무의 관계,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겠죠. 따라서 동시이행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다. 동시에 해야 된다. 주면서 넘겨주고 넘겨주면서 돌려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설정자가 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이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전세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죠. 경매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매권 행사로 인하여 나오는 경락대금에서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해되죠? 자,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의무 불이행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세권자는 경매권을 행사하고 당해 경락대금에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때 만약에 이 전세 목적물이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자, 이런 경우 경매권 행사는 건물 전부가 아니라 건물 일부 여기에만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 행사는 어떻게 하냐? 이 건물 일부에 대해서 나오는 거 아니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 행사해야 되고 우선 변제권은 전부. 왜냐하면 민법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 규정에. 그래서 이게 판례 태도예요.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불이행하면 전세권자는 당해 건물을 경매할 수 있으니까, 당해 건물이란 말은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그 일부를 경매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어떻게 되냐? 건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원은 판단합니다. 강제로. 예. 이거는 법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이 286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디귿 동그라미에 보시면 있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경매 신청의 범위 디귿 동그라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 그죠? 이 내용을 이렇게 익혀라 이 말이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경매권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은 그 범위가 건물 전부에 대해서다. 왜? 우리 민법 법 조문에 303조예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둡니다. 그 다음에 소멸을 했으니까, 전세권 소멸했으니까 당연히 그 건물을 돌려주면서 아니면 당의 부동산 목적물을 돌려주면서 거기에 붙어있던 걸 다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해서 돌려줘야 되죠. 자, 이때 세 번째, 전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돼요. 부속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세권 자도 행사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있는데요. 각각. 전세권자가 설정자 행사하게 되면 이 설정자는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이렇게 행사하면 이때는 전세권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존재할 때는, 존재 시에는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것은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모두 있는 되고,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행사할 때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종료되고 부속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전세권 소유입니다. 전세권자 소유. 그 다음에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죠. 독립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속시키는데 설정자가 동의해 줘야 되죠. 그랬을 때 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하면 이 청구권이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 규정은 가행 규정이죠. 그래서 미리 전세권 설정 계약 당시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끝나면, 만료되면 부속물을 다 제거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돼 있어도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전세권자, 설정자한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통 전세권자를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만들기 때문에 표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말도 쓰죠. 자, 그 내용이 287페이지에 있죠. 니은 동그라미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면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은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했을 때는 전세권자한테 반대로 해석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 전세권자는 그 부속물에 관해서 전세권 설정자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다 라고 하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요. 전세권자가 유입비를 지출한 경우, 즉 전세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이고 그 증가액이 현존하고 있다면 이때는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서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권자의 권리죠. 누구한테? 설정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는 이야기입니다. 유입비라는 것은 계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그리고 증가액이 현존한 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전세권자에게는 당해 목적물, 즉 전세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해야 할 의무가 전세권자한테 있기 때문에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필요비는 전세권자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전세권자한테 인정되지 않는다. 이 내용도 함께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에 관한 내용을 총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담보물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